저는 이제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과학과의 학과장으로 있는 임현성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제목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릴 제목은 생활 속 시력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그 눈에 대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현재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안경과학과장이고요. 그 전공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옵토메트리스트라는 이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사라는 직업이 있죠. 국가 면허로 있는. 그래서 이제 외국 애들은 이제 다 옵토메트리라는 전공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부는 이제 안경과학과라고 하고요. 대학원은 옵토메트리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토메트리 학과의 대학원 주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제 캐첨 대학교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도 공동학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과학회하고 또 보건의료윤리학회라고 요즘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그 AI나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함에 따라 윤리적인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한안경사협회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회장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눈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여러분들 다 눈을 지금 쓰고 계시니까 눈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그 안경을 착용을 하고 계신 분 중에는 근시와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시와 난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근시와 난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마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최근에 이런 근시, 눈이 나빠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정할까? 그런 교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안과나 안경원에서 지금 어떻게 교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조금 이론에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눈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까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매년 안경 착용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률이 몇 %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얼마나 지금 나빠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강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안경 사용률과 콘택트 렌즈 사용률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의 절반가량은 이제 안경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도 쓰긴 하지만 안경을 좀 더 주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성이 훨씬 더 안경 착용률이 높아요. 그만큼 이제 여성들은 안경에 대한 거부 반응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로 좀 미용적인 효과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통계치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을 검사할 때는 주로 이제 안경원하고 안과가 있는데
주로 이제 안과보다는 안경원에서 검사를 한 경우가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70% 이상은 안경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갤럽 조사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한 통계 자료, 그래서 이제 작년 조사된 거를 최근에 나온 자료라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눈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눈을 감고 계시잖아요. 주무실 때. 그러면 딱 눈을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주무실 때까지 눈을 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적인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시각, 눈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듣죠. 청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코로 냄새도 맡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혀로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촉각.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능들 중에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눈에 대한 비율이 70에서 8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눈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잘 때쯤 되기 전까지 눈을 많이 썼으니까 피곤하겠죠. 네,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전체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이 이제 900냥이라고 이렇게 옛날 속담도 있듯이 눈이 갖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시각이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촉각이나 청각 이런 다른 감각기관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각이 갖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눈을 감았다 뜰 때 피부가 열리죠, 우리가. 그리고 빛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빛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을 우리가 육안으로 좀 어떤 간접적인 조명에 의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뭐 건강 검진을 한다라고 할 때 눈의 몸의 건강 상태를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혈관과 신경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 검진에서 안저 검사, 눈 바닥을 본다 그래서 이제 안저 검사라는 검사를 꼭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되죠. 예, 그걸 통해서 혈관과 신경을 이제 바로 볼 수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제 마음의 창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눈은 또 뇌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12가지 신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눈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눈은 뇌의 일부이기도 하다. 뇌에서부터 이렇게 발달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이 갖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들 눈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예. 여러분들 눈의 크기는 한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손가락 2마디, 어른들은 어른대로 한 두 번째 손가락에 2마디, 그러니까 한 23mm 정도에 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mm 되는 곳에 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맺히려면 엄청나게 큰 뭐예요? 돋보기가 필요하겠죠. 빛이 쫙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여기 각막이라고 하는 큰 유리창이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돋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렌즈라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갖다가 멀리 온 빛을 이렇게 가까이 쫙 모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 눈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 초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이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라는 곳입니다.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진 건데요. 이 수정체가 멀리 있다 가까이 볼 때 이렇게 조절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볼 때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자동 초점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는 주로 요즘에 아이들은 어떤 쪽을 볼까요? 멀리도 보지만 가까운 데 주로 많이 보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편식이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먹는 음식으로 치면 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볼 일보다 가까운 데를 볼 일이 많다 보니까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눈의 상태를 우리는 근시라고 하거든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가 잘 보이는 눈을 멀 원자를 써서 원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근시면 근시인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높죠. 하지만 유전적 요인보다 더 큰 게 바로 환경적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거의 이렇게 적응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렌즈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옵토메트리라는 전공 분야는요,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안경원에 가시면 이제 안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좀 더 고도의 정밀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 고도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안경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련의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가 이제 좀 더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경원에서는 이쪽 검사도 하지만 이제 안경을 만들고 조종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그 학문 분야가 다 이제 우리 전공에 해당되는 옵토메트리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과 의사분들은 뭐예요? 눈을 진단하고 이제 치료하고 병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어떤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수술 이런 방법으로 눈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안과 의사라고 하고, 저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좀 더 밝게 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파트가 바로 옵토메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옵토메트리는 말 그대로 옵틱이라는 과학적 요소하고 메이저라는 그런 측정하다, 과학적인 요소를 측정해서 뭔가를 이렇게 잘 개선해주는 그런 학문 분야를 옵토메트리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우리의 눈과 사진기의 굴절 기능,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아마 앞서서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체험도 해보셨을 텐데, 눈 속에 사진기가 있다, 그죠? 예, 눈 속에 사진기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눈은 카메라로 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 물체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큰 유리창이 있었죠. 예, 그래서 큰 굴절을 하는 이런 각막이라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가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이런 렌즈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상이 맺히게 되죠. 예,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을 이제 필름에 해당되는 그런 곳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망막이 이제 필름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빛이 한쪽으로만 쭉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상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체는 어두워요, 그죠? 빛이 한쪽으로만 쭉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각막은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엔 잘 보이지 않고요. 그 안쪽에 보면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홍채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홍채가 있고요. 그래서 홍채의 색깔에 따라서 눈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멜라닌 색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빛의 양이 많잖아요. 그럼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니까 빛을 차단하게 멜라닌 색소들이 많이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동자도 까맣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말고 이제 그럼 빛이 좀 적게 있는 내리 쪽에 있는 유럽 쪽에 가시면 유럽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동자가 파래요. 예. 눈동자가 파란 이유는 그만큼 이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때 이제 산란이라는 과학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 갈색을 띠게 되는 거죠.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예 없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토끼눈. 토끼눈 같은 경우는 빨갛죠. 예, 멜라닌 색소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토끼눈은 그 혈관이 그대로 이렇게 빛의 산란에 의해서 보이기 때문에 눈이 빨갛게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라는 게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동자가 뭐냐면 동공이라는 거예요. 까만 동자. 동공은 왜 까말까요? 동굴로 비교하시면 되죠. 예, 빛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동굴을 볼 때 빛이 들어가는 곳을 보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까만 동자는 그쪽으로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공은 결국 이제 어두운 데 가면은 이게 빛의 양이 적으니까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동공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그죠? 홍채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되고 밝은 곳에 가면 동공 크기가 햇볕이 양이 많으니까 이제 동공 홍채 양으로 동공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이렇게 잘 빛의 양을 적절하게 이제 조율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고요. 제가 이 두 번째 또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결국 뭐다? 눈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들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정체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눈은 바깥에 있는 크게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막, 제일 안쪽에 있는 막, 그리고 이제 중간 막 이렇게 있어요. 제일 바깥에 있는 막은 뭐냐면 일단 뭘까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예,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빛이 잘 들어가게 아까 유리창 같은 거, 그죠?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각막과 그리고 눈을 갖다 밖에서 보호하는 공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지금 뒤에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동공이라는 곳이고요. 까만 동자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홍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투명하기 때문에 각막이 안 보여요. 그죠? 깨끗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요 하얀 동자가 바로 공막이란 곳이에요.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게? 예,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크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막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막이 이제 눈의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눈이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빛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이제 안쪽에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막은 서포터즈예요. 중간에 있는 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축구나 야구를 할 때 응원단이 있죠. 그 행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학적으로 밝은 데 가고 어두운 데 갈 때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하고 멀리 볼 때 조절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양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암상자 역할을 해야 되는 빛이 한 곳으로만 잘 들어와서 다른 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맥락막이라는 역할을 하는 암상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세 가지가 눈에 망막에 빛이 잘 들어가서 전달되게끔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외막, 중막, 내막 그리고 기타 안쪽에 있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수정체와 그 빛이 잘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또 투명해야 되니까 안에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채워져 있는 액체를 방수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액체를 유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 가까이가 물이고요. 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공기보다 물의 굴절률이 1.33 정도로 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빛이 잘 모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다 이렇게 안쪽에 잘 깨끗하게 채워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쪽에 있는 좀 무형의 어떤 그 기질들이 덩어리 져가지고 이렇게 응결돼서 보이면 하늘에 뭔가 이렇게 날파리가 떠다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마 같이 오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맑은 곳이나 이렇게 그 벽지, 하얀 벽지에 보면 이렇게 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유리체들이 좀 더 응결이 돼서 빛이 들어올 때 그림자져서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날파리증이다 뭐 이렇게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은 그렇게 없애려면 좀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잘 지내다가 혹시라도 굉장히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긴 하지만 잘못 그거 수술을 하다가 눈의 본연에 해당되는 망막을 건드리면 눈을 갖다 이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두도록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안군의 구성물들도 좀 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갈 때 눈동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면 미세한 근육들이 이렇게 놓여집니다. 제가 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쓴지 우리가 좀 환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잘 때까지
이 눈에 있는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근육들이 작용하는 근육을 다리 근육으로 환산을 했더니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잘 때까지 하루에 마라톤을 한번 완주하는 정도 42.195를 뛰는 양 정도를 운동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미세하지만 많은 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다시 재충전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줘. 그러면서 이제 혈관들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게 충혈이라는 거예요. 눈이 빨개지는 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뭔가 어떤 병원성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걸 방어할 때 이렇게 면역작용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혈관이 확장돼서 충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할 때, 필요할 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밤새고 막 아니면 컴퓨터 오래 하고 눈이 빨개지고 그런 게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받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시, 난시에 대한 굴절 이상 이해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하고 난시가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시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으면 망막까지 도달하는데 근시의 눈은 초점이 이렇게 망막에 정확하게 여기 맺혀야 되는데 앞쪽에 맺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눈이 뿌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초점을 망막을 뒤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뒤로 보내야 되는 데는 이런 오목 렌즈가 필요합니다. 예, 오목 렌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의 경우는 초점이 망막 저 뒤에 맺혀요. 멀리가 잘 보이는 게 제가 원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막 뒤에 맺히니까 얘를 갖다 교정하려면 초점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광학적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초점이 앞으로 모이는 이렇게 모이는 렌즈는 여러분들 볼록 렌즈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앞으로 더 모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의 안경은 볼록 렌즈를 하고 근시의 안경은 오목 렌즈를 하는데요. 그 아마 여러분들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면 렌즈 SPS라는 약자의 이제 S가 전체적으로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한 방향에서 쭉 모이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구면 렌즈인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표현은 오목 렌즈의 부호 규약상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요. 볼록 렌즈는 플러스 부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안경 처방에 이렇게 보면 앞에 S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근시를 교정하는 거구나. 앞에서 이제 플러스가 돼 있다 그러면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썼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시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난시 같은 경우는 난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점이 하나의 점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특정한 방향의 선으로 맺히게 돼요. 쉽게 말하면 축구공이 축구공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찌그러져 보이는 거죠. 럭비공으로 보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져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교정할 때는 특정 방향으로 안경 렌즈에 그 광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원주 렌즈라고 해요. 실린더 렌즈. 아까 구면 렌즈는 초점을 앞으로 뒤로 보낼 때만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해당되는 C라고 하는 게 실린더의 약자인데 원주 렌즈의 그 광학적 요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에 S가 있고 뒤에 C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구나. 아니면 이제 S 플러스가 있으면 원시도 있고 난시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쉬우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난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근시, 난시에 대한 굴절 이상 이해는 요 정도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적인 시력 교정 관리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시도 있고 이제 난시도 있고 이제 그런데 주로 이제 난시는 우리가 물체를 럭비공을 축구공처럼 만드는 효과를 이제 교정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근시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근시가 생길까에 대해서 그럼 근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 이걸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나서
영학이, 유학이,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학령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청소년,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눈이 아직 그 키가 안 컸듯이 눈도 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원시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눈이 커지고 각막과 수정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눈의 상태, 그걸 이제 정시라고 하는데요. 정시처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뭔가 내가 한쪽으로 편식을 한다. 그러면 가까운 데를 많이 본다. 그러면 이제 근시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단은 눈이 잘 발달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발달하지 않은 시력을 이제 약한 시력이다. 그래서 이제 약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경 렌즈로 교정을 해도 정상적인 시력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약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약한 시력의 원인들은 뭐 사시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자극이 결핍됐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근시가 교정이 깨끗하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약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른쪽 왼쪽이 짝눈이야. 예. 그래서 이제 한쪽은 깨끗하지만 한쪽은 교정이 안 됐어. 그럼 이쪽에 망막에 자극이 잘 안 되니까 또 그러면 또 시력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약시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좀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시도 챙기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 약시는 이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특히 사시 분야는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치료가 되고 사시로 인한 약시도 약시의 종류 중에 가장 개선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약시와 사시의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6세에서 이제 10살 전까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안과에서 이제 그런 검진들을 꼭 받게끔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은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시와 관련된 건 근시가 발생되는 골든 타임이라고 죠. 황금기는 몇 살일까요? 언제냐면 근시가 생길 때부터예요. 그러면 근시가 생기는 걸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멀리가 안 보여요,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시는 사실상 언제 사시 약시와 마찬가지로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근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6살부터 한 우리 성장기까지를 이제 근시라고 이제 근시가 쭉 생기는데 그 중에 6살에서 한 13살까지를 근시 관리의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 눈이 많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관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시 관리 골든 타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살 때부터 11살, 뭐 15살까지 나이대별로 언제부터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구절 이상이 많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요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근시가 이제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앞에 이제 숫자들이 좀 높은 거는 숫자가 이제 근시 정도가 좀 많은 건데 그러니까 좀 늦게 관리가 될수록 근시로 빠지는 게 이제 조금 더 그 적어지고 그러니까 근시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내가 저쪽 갈 때까지 빨리 근시를 초창기에 잡으면 근시가 더 많이 나빠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시 진행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렌즈들이 계속 기능성 렌즈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나 우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근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시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에 대한 연구와 그런 관련돼서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근시가 일찍 발생되고 근시 진행 속도나 빠른 속도 그리고 고도 근시, 그러니까 근시가 많은 양의 근시를 고도 근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시의 위험도를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근시가 많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근시가 많이 이제 눈이 크기가 이제
키가 크듯이 눈도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근시가 좀 진행되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근시가 너무 많이 진행되라고 하면 이렇게 망막이나 맥낭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눈 안쪽이. 그래서 공막을 이렇게 이게 눈이 커짐에 따라서 안쪽에 이제 출혈이나 이제 망막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시야가 좀 흐려지고 까매지고 이런 어두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애니메이션을 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많이 이렇게 근시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 보면, 일단은 눈의 망막의 중심화에 해당되는 이 황반이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험도 증가를 보시면 그 한 정상적인 눈에보다 근시가 심한 경우는 황반 변성이 일어날 확률이 57% 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망막이 떨어지는 그걸 망막 박리라고 합니다. 그 공막과 아까 흰자에 해당되는 밖에 보호하고 있는 공막과 맥낭막 사이를 이제 눈이 커지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막 박리가 되면 이 필름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빛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망막 박리도 한 30% 위험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도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 아까 그 앞에 있는 렌즈에 하얗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껴서 빛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눈에 백태가 꼈다라는 이런 어원을 따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수정체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뭐 자외선이 많이 쬐다든지 그럴 때 이 백내장이 오는 아주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도 20%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녹내장, 그죠? 녹내장도 위험 요소로 이제 20% 이상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가 많이 심해질수록 이런 요소들이 더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디옵터 이상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퍼센티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근시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안과에서는 약물적인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임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트로핀이라는 약제를 써서 근시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으로 해결되는 광학적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그러면 어떻게 근시를 더 완화시킬 수 있냐 할 때, 첫 번째 이제 안경 렌즈, 그러니까 기능성 렌즈들이 제가 지금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선진국에는 임상적인 그런 실험들이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안경 렌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드림 렌즈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각막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근시를 좀 더 억제하는, 밤에 잘 때 끼고 다시 일어날 때 빼는, 잘 때만 끼는 렌즈. 그래서 이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초창기 효과를 어떻게 봤냐면,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누르고, 근시가 있는 사람인데 모래 주머니 누르고 잤는데 그 다음날 눈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그러니까 좀 그런 원리에 착안해서 그 안에 렌즈를 넣어서 이거를 각막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효과. 어디를 누르냐면 이제 중심부를 누르면 그 오목 렌즈 효과가 돼서 이제 근시를 개선하는 그런 광학적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 렌즈 많이 또 착용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도 관리해야 되고, 자고 일어나서도 눈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딱딱한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포칼 콘택트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근시가 좀 억제되는 이제 콘택트 렌즈, 기능성 렌즈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에 의한 것, 과학적인 처치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과학적인 얘기들을 하러 왔으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안경 렌즈에 의한 효과를 보면 그럼 근시가 왜 생길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게 하는 이 렌즈가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가까운 데를 오래 보니까 이 렌즈가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를 어떻게 하면 조정하면은 근시를 좀 더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경 렌즈를 설계해서 멀리 볼 때 말고 가까운 거 볼 때 조절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성 렌즈를 개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근시에 대한 완화하는 그런 기능성 렌즈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 이론을 이제 조절 이론이라고 하고요. 전 앞에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 뒤쪽도 우리가 좀 근시가 진행될 때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밝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망막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당되는 중심화에 깨끗하게 도달하는 중심화에 잘 이제 맺혀야 되는데 주변부에 있는 망막이 잘 맺히지 않다 보니까 눈이 점점점 커지고 근시가 많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초점이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초점이 탈초점됐다. 초점이 이탈됐다. 그래서 초점 이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도 문제가 있지만 뒤쪽도 문제가 있어서 근시가 계속 많이 생기더라. 지금 현재는요, 앞쪽도 있지만 뒤쪽을 좀 더 많이 연구하는 렌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근시를 좀 더 완화하는 렌즈를 이제 설계를 하는 렌즈들이 개발이 많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렌즈 회사들에서 이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런 조절과 관련돼서의 기술은 이렇게 멀리 있다가 가까이 볼 때 수정체가 조절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렌즈를 이제 설계를 해서 하는 그런 기능성 렌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망막 뒤쪽을 이렇게 주변부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더 이상 근시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더 진행되지만 그래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설계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하면 굉장히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렌즈의 기능성 렌즈가 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그 주변부의 동시적인 초점 관리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형상이 떠오르시나요? 나무의 나이테 같으시죠? 그죠? 예, 나무의 나이테처럼 안경 렌즈를 중심부는 가운데는 이제 광학적으로 깨끗한 곳에 중심화에 잘 맺히게 하고 주변부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원주 렌즈라고 해서 아까 그 실린더라는 렌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원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부 초점을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잘 맺게 하는 기능성 렌즈들이 이제 고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원주 렌즈가 이렇게 주변부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중심부는 선명하게 들어오고 주변부도 동시에 초점에 대한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겠죠. 깨끗하고 흐리고 이런 것들을 원주 렌즈의 효과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가깝게 정확하게 딱 맺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면 중심부는 깨끗하게 되고 주변부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망막에 탈초점 되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성 렌즈들이 이제 고안이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안경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냐? 크게 이제 한 6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과 시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AI 그 이미지를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그려내네요. 그래서 가족력과 시력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제 근시이거나 아니면 뭔가 녹내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있는 위험 요소 사시가 있으시거나 이랬을 때 좀 아이들도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주의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 진단. 그러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 멀리, 가까이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잘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빨리 이제 안과에 가셔서 어떤 처치나 어떤 다른 상황들을 원인을 이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양쪽 눈이 갑자기 흐린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안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좀 자각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우리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복시는 두 개로 보이는 걸 복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멀리도 하나로 깨끗하게 이제 가까이도 하나로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멀리 가까이가 이제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복시라고 해요. 이건 이제 양안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개로 보인다. 근데 두 개로 보이는 것에는요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병적으로 일어나는 복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아마 해결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가족력과 시력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어떤 일과 태스크 앤 비전이라고 해서 일과 시력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이걸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정원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뭐 연삭기를 가지고 뭔가 파편이 튀는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보호 안경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눈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및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그 광선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어. 눈에 좀 해로운 광선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외선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어디서 얘를 차단하냐면 아까 그런 그 수정체 있었죠. 그죠? 렌즈. 거기서 자외선을 딱 망막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을 오래 쬐면 여기에 변성이 일어나서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이제 백내장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자외선은 눈에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경 렌즈라든지 기능성인 뭐 선글라스의 코팅이 자외선 차단이 되는 코팅되는 렌즈를 꼭 쓰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라이트가 있는데요. 아마 블루라이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블루라이트는 이게 청색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선의 종류인데 블루라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냐? 무조건 차단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적은 양의 블루라이트는 그렇게까지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LED 조명 같은 데서는 블루라이트 광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차단해야 되는 필요성은 좀 있죠.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아예 눈에 해롭다라고 정의 내리진 않지만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이 블루라이트는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는 좀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죠? 골고루 먹는 거죠. 골고루 먹는데 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비만, 소화 당뇨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이 됐다 그러면 근시가 좀 많이 생긴다는 또 연구 결과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근시가 생기는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하고요. 소화 비만이나 소화 당뇨, 그 당뇨병은 어렸을 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뇨는 사실상 당의 수치보다는 당뇨가 갖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한 30년 정도 알았다. 그러면 시력이 1.0이 아니라 0.1, 그 10배 나쁜 시력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교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이런 소화 비만과 소화 당뇨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인 시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령 사회가 돼서 우리나라 노인 시력도 많이 관리가 중요하지만 어린이 시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 주체로 자라야 되는데 병원 신세를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영양에 맞춰서 잘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연학인데요. 금연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크게 많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굉장히 몸에 해롭죠. 몸에 해로운 게 눈에도 해롭겠죠. 그래서
백내장이라든지 우리 백내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흡연을 많이 하면 백내장이나 눈 망막 쪽에 황반의 변성이 일어나는 질환들, 그래서 이런 발병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AI가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죠? 노 스모킹이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금연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눈을 보호하는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것은 눈에도 좋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결국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데만 오래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뛰어노는 거죠. 그래서 멀리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뭐 10시간 이상 눈을 뭐 15시간 이상 눈을 쓴다. 그러면 그 중에 뭐 절반 50%가 제일 좋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까운 데를 보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응돼 있어서 이제 근시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럼 반드시 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이렇게 눈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눈을 보호하고 시력저하를 예방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가족력과 시력의 변화, 그러니까 복시라든지 흐린 것들을 예방해라 라는 거고, 한쪽 양쪽씩 멀리 가까이를 한 번씩 봐라 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 뭔가 일을 하고 파편이 튈 때는 항상 보호할 수 있는 안경을 써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가급적이면 차단해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해라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연을 해라 라는 게 있고, 규칙적인 운동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할 때 사실 이제 바이타민 있죠. 비타민은 A, B, C가 있는데요. 눈에 좋은 비타민은 뭘까요? A, B, C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이제 비타민 C는 노화 방지나 피부의 탄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막이나 각막의 이제 탄력을 좀 더 젊음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막을 좀 보호하는 데 유지해 주고요. 비타민 B는 신경이 잘 전달되는 데 있어서 보조 요소로 굉장히 쓰여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담배를 많이 피시면 비타민 B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중독성 약시나 이런 것들 약시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B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A는 우리가 이제 망막에 해당되는 빛을 전달하는 데 보조 효소로 쓰이는 이런 그 색소 알갱이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게 레티놀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주로 화학적인 구조상 비타민 A가 그 성분입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어쨌든 많이 먹어도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괜찮은데 물을 많이 드시면 이제 우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비타민 A는 적절하게 드셔야 돼요. 너무 과다 섭취를 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먹으면 체내 지방이나 어떤 그 조직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이나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다 복용하시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일일 권장량이 어린이든 성인이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지만, 비타민 C는 많이 드셔도 돼요. 그 대신 물을 많이 드시면 수용성 비타민이라 잘 빠져나간다. 그것도 추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좀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상 제가 강의를 모두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